안녕하십니까. 이번부터는 이제 강화학습의 이제 심화 과정인 심층 강화학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수없이 말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강화학습이라는 건 이제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나 큐러닝 같은 그런 점화식 기반의 문제 해결 과정을 논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들은 대부분이 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타깃으로 하냐, 어떤 문제를 풀고자 하냐면 우리가 한 번에 액션을 끝내는 게 아니라 액션의 시퀀스가 있는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강화학습을 푸는 마크업 디시전 프로세스라는 과정은 과연 얼마나 컴플렉시티를 가지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슈도 폴리노미얼 타임의 컴플렉시티를 가진다. 즉 스테이트가 상당히 작을 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성능을 볼 수 있지만 폴리노미얼 타임에서 하지만 스테이트가 굉장히 커질 때에는 그러면 폴리노미얼 타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오버헤드가 증가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즉 뭐냐면 지금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스테이트가 옛날엔 되게 작았어요. 컴퓨터도 성능이 좋지 않았고 문제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강화학습의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렸던 로봇팔 제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스테이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로봇팔이 우리가 그 공장에 있는 산업 로봇이라면 얼마나 많은 제어의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층 강화학습 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스테이트가 엄청나게 커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알파고가 바둑을 준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단순히 적용함으로써 솔루션 얻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솔루션을 얻어야 되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로 2010년도에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강화학습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풀겠다는 시도는 예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정말 확실한 니즈는 그때부터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들은 대부분이 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화제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보시면 일단 우리는 큐테이블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탐미셸 교수님의 머신러닝 책을 얘기하면서 그 책에 있는 슈도 코드를 얘기했었죠. 그 슈도 코드 얘기하면서 옆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세로축은 스테이트, 가로축은 액션으로 만드는 큐테이블을 만들고 그 큐테이블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알고리즘을 동작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큐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큐테이블을 옆에 또 뭐라고 써있죠? 위에 뭐가 써있죠? 스몰 스케일 큐 밸류라고 써있죠. 스몰 스케일 큐 밸류라고 말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저 사이즈 자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몰 스케일이라는 말을 써요. 보시면 알겠지만 스몰 스케일 큐 밸류 잠시만요. 스몰 스케일 큐 밸류로 말을 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상태 3에 있다고 한번 합시다. 스테이트 3에 있으면 80이라고 Q값이 제일 클 때가 액션 1을 취하려네요. 만약 액션 1을 취하는 게 Q1로 가라. 액션 0을 취하는 게 Q 스테이트 0으로 가라. 스테이트 1으로 가라. 스테이트 2로 가라. 스테이트 3로 가라. 혹은 스테이트 4로 가라. 혹은 스테이트 5로 가라라고 말을 하는 거라면 지금 스테이트 1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죠. 스테이트 1으로 쭉 갔더니 그 다음에는 스테이트 5에 해당하는 값이 제일 크니까 스테이트 5로 가라. 스테이트 5로 했더니 우리 지난번에 프로즌 레이크라든지 미로찾기 예제처럼 Q값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한다? 랜덤으로 셀렉션 한다. 그럼 랜덤을 하나 찍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Q 테이블을 쭉 보면서 가는 건데 사실 오른쪽처럼 Q 테이블 계속 업데이트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 진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미로찾기처럼 Q값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더 우리가 좀더 이제 여기는 아직 5번 스탯에서는 아직 아무런 Q의 업데이트가 없는 거죠. 근데 시간이 쭉 지남에 따라서 Q 값이 업데이트가 되면 우리가 어떠한 Q 값을 가지고 운영하는지에 따른 기본적인 이제 그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리가 3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3에서 시작하니까 1 또는 4 둘 다 갈 수 있는데 아니죠. 1 또는 4로 갈 수 있는데 우리 아까 1로 갔으니까 한 4로 가볼까요? 4로 가면 이제 5로 갈 수 있다는 소리죠. 5로 가면 이제 5로 수렴하죠. 5가 이제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 5 이렇게 가고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Q 테이블을 운영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고 다음에 방향처럼 이제 또 다른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우리 뉴럴 네트워크 설명을 할 때 뉴럴 네트 거기 뉴럴 네트워크 강의를 다시 한번 쭉 들어보시면
펑셔널 어프로크시메이션의 개념이 나옵니다. 즉 뉴럴 네트워크는 뭐다? 우리가 히든 레이라는 이제 W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고 액티베이션 C는 이런 연산을 합니다. 그런 연산을 딥러닝의 경우는 한 20번 넘게 계속 해줘요. 그럼 X와 Y를 표현하는 그들 간의 관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굉장히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선형 함수를 우리는 가운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개수를 찾아주면 X와 Y의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저 인공신경망이었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그 슬라이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함수를 근사시키는 거예요. 뉴럴넷이 하면 우리 X값과 Y값의 이 겹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X와 Y 관계를 잘 표현해주는 함수라 보시면 됩니다. X를 인풋이라고 Y를 아웃풋이라고 불렀어. X를 인풋레이어, Y를 아웃풋레이어 불렀지만 우리는 X와 Y의 관계를 정말 잘 나타내주는 함수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W값과 B값을 학습시킨다고 하면 그걸 찾아주는 거죠. 제일 적합한 걸로 뭐죠? X와 Y의 관계를 제일 잘 나타내줄 수 있는 W랑 B값을 찾아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게 함수를 일단 쭉 근사화해서 찾는다 해서 Functional Approximation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 또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근데 만약에 인풋에다가 뉴럴넷 인풋에다가 어떤 상태 정보를 놓고 아웃풋에다가 어떤 액션을 집어넣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지난번에 예를 들었던 이제 바둑 예를 들면 우리가 이세돌이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대국을 뒀겠죠. 그럼 이세돌이 뒀던 대국을 일단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저 스테이트 정보에다가 바둑판을 입력시켜요. 그럼 이세돌이 그 판에 했을 때 그 판에 있을 때 어떤 수를 뒀겠죠. 그 수를 두는 걸 저 오른쪽에 파란색의 액션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또 스테이트 정보를 넣죠. 그 오른쪽에 또 액션을 넣어요. 그런데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는 그 액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바둑 돌아오는 좌표에 놓는다 라고 한다면 어떠한 특정한 숫자 좌표는 아니잖아요. 뭘 넣냐면 가능한 모든 액션에 대해서 Q 밸류, 즉 리워드를 넣어줘요. 그러면 저 중에서 가장 큰 리워드가 되는 액션을 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 정보를 놓고 X축에다가는 Y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Y에다가는 그 상태에 대한 가능한 모든 액션을 아웃풋에 넣어주는데 액션마다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Q밸류 값을 같이 넣어줘요. Q밸류 값을 쭉 넣어주면 나중에는 Q밸류 값 제일 큰 거를 집어주면 그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테이트 정보와 액션 정보를 인풋과 아웃풋에 이세돌이 지금까지 뒀던 대국만큼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래서 학습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의 뉴럴넷이 학습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정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스테이트를 집어넣었다면 그러면 이세돌이라면 과연 어떻게 수를 뒀을까에 대한 약간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한 결과가 이제 나올 것이고 그 결과는 모든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 Q값으로 나올 거예요. Q값으로 나오면 그 중에 제일 큰 값을 보장하는 액션을 취하면 되니까 저 뒤에다가 아규먼트 맥스를 달아서 어떨 때 제일 큰지를 우리가 판단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야,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풀면 슈도 폴리노미알이야. 근데 그래서 문제 사이즈가 작으면 다이나믹 프로그램이 괜찮아. 근데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못 풀 때가 있잖니?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 사이즈가 클 때는 답이 없어. 그냥 저렇게 뉴럴넷을 만들어 놓고 X값에 해당하는 스탯을 다 집어넣고 Y값에 해당하는 Q밸류에 해당하는 액션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학습을 다 시켜놓으면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 박스가 저 X, 녹색 박스와 파란색 박스의 관계를 설정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될 테니까 그 뉴럴 네트워크가 되면 걔는 어떤 가장 새로운 스탯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프록시메이션 된 Q값들을 쭈르륵 N개 나타날 것이고 그 중에 제일 큰 Q값을 보장하는 X를 취해오거라 라는 게 저 가운데 있는 노란색 인공신경망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트레이닝 할 때는 시간이 많이 들 거예요. 학습하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실험실에서 학습을 끝낸 후에 우리가 이제 알파고 같은 대국을 두기 위해서 얘를 끄집어 나오면 일단 스테이트 정보 딱 집어넣어주면 저 노란색 박스에 있는 W와 B 값을 곱하고 더해주는 뭐 여러 가지 연산 과정을 거쳐서 답을 내는 그 프로세스는 상당히 짧을 겁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거의 NPR에 가까운 그런 많은 사이즈의 문제를 연산한 것보다는 훨씬 빠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저런 식의 방식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Q밸류 값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저렇게 우리가 라지 스케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Q 펑션, 즉 오른쪽에 저 파란색 부분 박스들 그 값들을 구하기 위한 그런 어프록시메이션 함수가 저 노란색 박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인공신경망이라는 비선형 함수를 가지고 강화학습을 푼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쓰는 인공신경을 요새 딥러닝이라고 부르죠. 레이어를 한두 개만 쌓는 건 아니니까. 그럼 딥러닝에 해당하는 그 인공신경망 구조를 갖다 놓고 그 뒤에다가 그 위에다가 강화학습을 얹어놓는 거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심층 강화학습 이렇게 부릅니다. 즉 딥러닝 플러스 리인포스먼트 러닝 그래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이렇게 영어로는 쓰고 한국말로는 심층 강화학습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거는 만약에 인풋의 스테이트가 1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차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바둑판 같이 2차원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뭐 게임 환경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1차원으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차원 입력을 받는 인공신경망 뭘 배웠죠? CNN을 배웠죠? 그럼 CNN을 쓴다고 한다면 쟤는 이제 다양한 입력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걸 뭐라 부르냐면 딥Q 네트워크 이렇게 부릅니다. 딥러닝 네트워크인데 Q러닝을 푸는 거 돼서 딥Q 네트워크에서 줄여서 DQN이라고 쓰거든요.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DQN까지만 커버를 하는데 DQN이라는 것은 실제 논문, DQN을 처음 제시했던 논문을 보시면 뉴럴넷이 우리가 배웠던 간단한 그냥 히든 레이어, 덴스한 레이어가 아니라 이제 CNN으로 설계를 합니다. 실제로 알파고 같은 경우도 입력이 1차원이 아니라 2차원 혹은 그 높은 차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 가운데 노란색 박스를 이제 CNN으로 설계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고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설명이 나오냐면 강화학습 플러스 CNN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구조를 설계한 그 내용을 논문으로 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딥마인드 애들이 논문을 냈겠죠? 그리고 소스코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 논문으로 다 썼는데 논문에서는 그 뉴럴넷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줘요. 뭐 첫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는 뭐 필터를 몇 개 썼고 필터 사이즈는 얼마고 뭐 필터 개수는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렇게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파고를 똑같이 구현을 못하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알파고의 연산을 버틸 만큼 하드웨어가 우리한테는 없죠. 알파고는 엄청나게 좋은 하드웨어를 쓰니까 그 알파고가 그 대국을 둘 때 그 슈퍼컴퓨터 뒤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타입의 슈퍼컴퓨터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컴퓨팅 자원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딥러닝 수업을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으시면 당장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많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이틀 강의를 듣고 이제 가면은 어떤 걸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이틀이면 케라스든 텐서플로우든 모든 아키텍처를 다 구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를 구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엠니스트나 사이퍼10이나 이런 거 굉장히 범용으로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데이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엠니스트 사이퍼10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연구에 쓰시는 데이터라든지 회사에서 쓰시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들은 사실 누가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레이블링을 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직접 회사 내에서 혹은 연구실 내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하게 되면 그 과정이 과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게 학습에 제일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사이퍼10에서 제공하는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픽셀 값들이 0에서 255까지 정수 값을 주는데 저희는 그걸 어떻게 했죠? 그 클래스에 보시면 엠리스트 집어넣기 전에 255로 다 나눠서 0에서 1 사이를 만들어줬죠. 그건 왜 그렇죠? 벡터의 값은 인풋의 벡터의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때 제일 성능이 좋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일종의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지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데이터 포맷을 바꾸든지 스케일을 바꾸든지 여러 가지 그런 트릭을 써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다루시는 데이터는 여러분만이 제일 잘하는 거지 일반적인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딥러닝 관련돼서 뭐 자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과제를 하거나 그러다 보면 항상 그 인풋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으로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컴퓨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컴퓨팅 자원을 좋은 걸 쓰면 정말 학습이 잘 됩니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왜 좋냐면 보세요. 논문도 다 만들어서 그 구조를 다 얘기해줬고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걔네들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는 하드웨어예요. 여러분
그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 시간에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암달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만약에 10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프로세서가 10분의 시간에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프로세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각각 반반 나눠서 5분씩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쪼개고 붙이는 시간도 들고 두 개가 나눴으니까 하나의 결과를 다른 한쪽에서 받아 써야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가끔씩 존재합니다. 이걸 디펜던시라고 부르는데요. 의존성.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5분보다 조금 더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서가 10,000개가 나눠서 문제를 푼다 하면 당연히 10분이라는 그 시간을 10,000분의 1로 쪼개야 되는데, 만으로 쪼개야 되는데, 사실 이게 만이라고 늘어났다 해서 성능이 정확하게 10,000배만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프로세서가 너무 많아지면 걔네들끼리의 통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경험을 합니다. 이게 암달의 법칙인데, 알파고의 하드웨어는 이 암달의 법칙을 우회해서 어떻게든 고성능 컴퓨팅의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인공신경망 자체, 이 모델 셋업하고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께서 텐서플로우나 케아스를 아시니까 CNN까지 그리고 겐까지 그리고 여기서 하는 기본적인 강화학습까지는 하루 이틀이면 짜는데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연산을 어떻게 가속화돼야 될지 문제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실 내에서 슈퍼컴퓨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DGX 스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써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그런데 서버를 그냥 짜 맞춘 타이탄 V100짜리 두 개가 있는 서버와 그 다음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DGX라고 이제 테슬라 GPU 4개가 달려있는 굉장히 좋은 머신 두 개를 쓰면 사실 연산 속도는 비슷해요. 속도가 비슷하면 왜 DGX는 거의 1억이 넘어가고 요즘 5천만 원이죠? 이 DGX 5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서버 머신은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타이탄 V100 두 개짜리를 맞춘 건데 1,000만 원짜리랑 5천만 원짜리랑 속도가 비슷하면 1,000만 원짜리가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둘의 차이를 보면 둘에서 이제 램 차이가 많이 나요. 램 차이가 많이 나면 뭐 어떻게 돼버리냐면 일단 이미지넷 같은 정말 고급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돌리면 데이터셋을 우리가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한다면 DGX 같은 경우는 램이 빵빵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이미지셋이 한 번에 올라갑니다. 즉 배치 사이즈를 우리가 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크게 잡아줌으로써 그 사이즈 내에서 일단 어느 정도 정규부퍼가 수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갑자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버 머신은 그렇지 않죠. 서버 머신은 정해진 그 규격 내 램에서 다 한 방에 못 올리기 때문에 일단 올릴 때부터 다 쪼개서 올립니다. 그럼 쪼개진 그 데이터 셋 자체 내에서 각각의 그 셋들마다 데이터 셋의 분포가 다르니까 각자 성능의 차이가 좀 나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취합해봤자 성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나오는 기술이 배치를 나눠서 각각의 뭉탱이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올린다면 우리가 전체 데이터 셋에서의 정규분포를 구해놓고 쪼개져서 올라가는 애들이 그 전체 정규분포와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가지고 보정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일종의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테크닉도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고급 테크닉들을 많이 써야 이 성능이 좋아진 거죠. 어쨌든 알파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알파고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강화학습인데 인풋의 스테이트와 아웃풋의 스테이트를 우리가 스테이트 정보와 게임판의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했던 그 여러 유명한 바둑을 뒀던 사람들의 액션의 정보를 다 X 플레이스홀더와 Y 플레이스홀더에 넣고 학습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스테이트 정보가 우리가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뭘 쓴다? 스테이트 정보는 다차원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운데는 뉴럴넷은 이제 CNN을 쓰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DQN이라는 이 기술을 제일 먼저 소개한 논문도 CNN으로 소개하고 있고 알파고도 CNN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강화학습 플러스 CNN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2세돌이랑 성능이 똑같겠죠? 그렇죠? 2세돌을 따라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2세돌을 이길 수는 없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파고를 만드는 목적이 지금까지 있었던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 서치 알고리즘 하나 더 얹어요. 탐색 알고리즘 하나 더 얹어서 내가 A라는 액션이 제일 좋다고 찾았는데 혹시나 그 주변 탐색 공간에 더 나은 솔루션이 있지는 않은지 찾습니다. 이게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라고 해서 일종 확률 기반으로 이제 랜덤 서치를 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몬테칼로 트리 서치를 사용해서 주변에 더 나은 액션이 있으면 그걸 탐색해서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더 얹으면 그러면 이제 얼추 유사해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알파고에 대해서도 딱히 얘기할 시간 없지만 대충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디케이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인풋 레이어에 스테이트 정보가 들어오죠. 아웃풋 레이어는 이제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리니어 리그레션 WX 더하기 B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기 인풋으로 스테이트가 들어오고 여기는 WX 더하기 B인데 X 대신에 S가 들어오니까 WS예요. 더하기 B는 이제 우리 그 알고리즘 설명의 간결성상 생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WX라는 WX 더하기 B인데 WX라고 표현하고 인풋이 저 노란색으로 칠한 것처럼 S이기 때문에 H of X는 그냥 WS라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우리가 그 강호학습의 솔루션과 굉장히 유사해져야 돼요. 곱하기를 한 게 실제 옵티멀한 값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Q 값이 나와야 돼요. 그쵸? 우리가 뭐라 했죠? DQ에는 인풋에다가는 스테이트를 넣고 아웃풋에다가는 Q 값을 넣는다 했습니다. 그 Q 값과 굉장히 유사하게 우리가 학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데 approximate optimal Q래요. 즉 Q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WS에 해당하는 Q라는 값이 나올 텐데 그 Q라는 값은 우리가 옵티멀이라고 생각하는 제일 좋은 Q 스타라는 값과 동일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즌 레이크라고 해서 미로찾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미로찾기 예제는 우리가 미로찾기 예제에서 Q 값을 도출하는 그런 뉴럴넷을 만든다고 한다면 스테이트 정보에다가는 그 16개의 판을 정보를 넣어줘야 되고 아웃풋에다가는 그 각각의 스탯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Q 값이 전후 좌우 4개는 얼마인가라는 인풋은 16 사이즈, 아웃풋은 4 사이즈인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인풋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만약 7번째 스탯이다. 그럼 7번째 스탯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그 16개의 스테이트를 다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16개를 원하드 인코딩을 만든 다음에 1의 위치에 따라서 스테이트 인덱싱을 해준다면 7번째 스테이트다 라고 하면 0, 1, 2, 3, 4, 5, 6, 7에 해당하는 데다 1을 쓰고 나머지 다 0을 쓴 게 스테이트 정보가 되고요. 그걸 인풋에 넣어주면 아웃풋은 그래 7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전후, 좌우 4개의 액션이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아웃풋 레이어는 동그라미가 4개겠죠. 그 4개 각각의 Q값은 얼마야 하면서 Q값을 쫙 써줍니다. 그래서 그 Q값이 계속 학습할 때 넣어줄 텐데 결국 그게 종국적으로 Q런이 다 됐을 때 우리가 나타내는 옵티멀 Q값과 되게 유사해져야 나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우리가 인공신경망으로 추론해낸 Q값은 우리가 옵티멀이라고 알고 있는 Q스타 값과 유사해져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즉 밑에 있는 코스트 함수를 쓸 거예요. 즉 이게 WS 빼기 Q스타를 하면 제곱을 해서 평균을 해서 미니마이즈 해주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제곱한 거는 0보다 작을 수가 없기 때문에 0일 때가 제일 작은 거예요. 0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Q라는 approximate 된 optimal Q 값이 저 뒤에 있는 Y라는 Q 스타와 굉장히 유사해지는 거예요. 그 뒤가 완전 딱 똑같아져야 Q 코스트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이 approximate optimal Q 값을 Q 스타라는 실제 값과 유사하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시한 건 우리가 approximate 된 Q 값인 WS가 실제 옵티멀한 Q 값인 Q 스타와 근사해야 된다. 엄청나게 비슷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화학습으로 계속 Q스타를 구하는 것과 이 뉴럴넷을 만들어 놓고 인풋에 스테이트를 넣었을 때 아웃풋을 도출을 하면 그 결과인 WS가 우리가 정확하다고 믿으려면 얘가 Q스타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그냥 동적 계획법 돌린 거랑 결과가 똑같아. 동적 계획법은 근데 옵티멀 개런티해.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이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제일 좋은 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요게 옵티멀이잖아요. 그러면 이 옵티멀 값은 동적 계획법에서 구할 수 있는 값이니까 이제 옵티멀 Q 값, 즉 이 강화학습을 구하는 값입니다. 저렇게 식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에스티메이션 되는 값이지 않습니까? 뉴럴넷에 의해서 어프록시메이션이 돼서 나오는 값이에요. 그리고 이제 Q 프레딕트라 써줄 거고요. 얘를 Q 해시라 씁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얘의 정확도는 이 파라미터가 얼마만큼 잘 학습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이제 웨이트에서 세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팔러스를 파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파이 밑에 이렇게 세타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파이 세타로 쓰는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뭐다? 뉴럴넷을 학습시킨 강화학습 에이전트다. 즉 딥 reinforcement learning 에이전트다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우리 Q predict는 WS인데 그 Q 해시라 쓰죠.
Q hat 이건 approximation이 된 값입니다. 그래서 세타를 사용해서 우리가 Q 스타, 즉 우리가 옵티멀 값을 approximation, 근사화시켜서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는 건데, 얘는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간다는 이 주어진 이 결과가 어디에 의해서 결정된다? 파라미터가, 그 뉴럴넷의 파라미터가 얼마나 잘 학습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돼요. 저 세타가 정말 제일 잘 학습됐다. 그러면 그것에 기반하여, 기분, 조건부 확률이죠. 그걸 기반하여 도출하는 S값과 A값은 우리가 거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의 액션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썼을 때 이 S, A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저 세타라는 값이 아직 학습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이터레이션도 몇 번 안 돌고 학습도 제대로 안 돼서 아직 값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저 Q 해세 값은 굉장히 성능이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세타가 얼마나 잘 학습되냐에 따라서, 세타가 잘 학습이 돼야 우리 Q 해시라는 건 Q 스타랑 거의 비슷해지는 어프록시메이션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맨 위에 검은색 박스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뉴럴넷으로 추론하는 WS라는 건 Q 해시라는 프레딕트로 표현이 되는데, 이건 학습을 할 때 세타 값이 정말 잘 학습이 됐다면 그것에 근거한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도출할 텐데, 그 액션의 도출이 우리 옵티멀한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풀었던 Q 세타와 거의 유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저 세타를 잘 학습시켜 주세요 라는 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다시 쓰면, 근데 요게 비슷해져야 되니까, 저희들이 거의 동일해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최소 자승법 할 때부터 맨날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델 값과 실제 값을 빼서 제곱을 해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건 결국엔 우리 모델 값이 실제 값과 비슷해지는 소리예요. 즉 저 검은색 박스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최소 자승법처럼 포뮬레이션 만들 수 있어요. 위에서 까만색에 썼던 것처럼 Q 햇에 세타가 주어졌을 때 S, A를 한 값과 우리 Q스타 값이 얘가 정말 비슷해져야 된다면 얘네들을 빼서 제곱을 한 최소 자승법이, 그리고 얘네들 다 평균을 냈죠. 하나의 샘플이 아니라 여러 개에 대해서.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제일 작게 만드는, 얘네들가 제일 작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쟤네들이 두 개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Q 햇과 Q 스타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뭘 구해라? 세타를 구해라. 즉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구해라. 무슨 말이죠? 뉴럴 네트워크를 저렇게 학습시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Q predict라는 뉴럴 넷의 결과값이 Q 스타라는 우리의 강화학습의 옵티멀 값과 동일해져야 됩니다. 거의 비슷해져야 돼요. 그렇게까지 학습을 잘 시켰으면 그 뉴럴 네트워크는 강화학습의 옵티멀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뉴럴 넷의 파라미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걔네들이 비슷하다는 건 뭐냐면 최소 자승법처럼 걔네들의 차를 구했고 걔네들 또 제곱을 했을 때 그 값이 최소가 되는 그런 세타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학습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세타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학습의 성능을 또 좌지우지합니다. 세타 값이 굉장히 잘 학습되었으면 우리는 그 뉴럴넷이 도출하는 액션, 즉 혹은 Q 밸류들이 굉장히 좋은 값들일 거고, 만약에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값들이 엉망진창이니까 그 강화학습 에이전트의 액션들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에이전트가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Q 네트워크, 딥 Q 네트워크라 해서 이제 Q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알고리즘 슈도코드는 저 밑에 기울인 글씨로 나타내는 제일 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 아테리 위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그 뉴립스, 그때는 닙스라고 불렀죠. 닙스 워크샵에 실었던 논문입니다. 이 워크샵에서 보시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전처리 과정이라든지 Q 값을 어떻게 업데이트하는지는 뭐 쭉 다 나와 있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계속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의 최종 골까지 가게 되면 최종 골은 최종 골에 리워드 값만 가져온 거죠. 최종 골에 있는 Q 값을 업데이트 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리워드를 가져오고, 만약에 이건 이제 그 미로찾기나 프로즌 레이크 예제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쉽게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최종 골까지 갔을 때에는 그때는
우리는 리워드 값 1만 업데이트한 것처럼, 그때 미루찾기처럼 얘도 R만 가져오는 거고요. 만약에 중간 과정이라 하면 이렇게 강화학습에 그 계산한 식을 다 써가지고 우리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 값과 이 Q 값을 빼서 제곱을 하는 것을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미니마이즈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시키고 싶은 저 Q 값, 저 Q 안에 세타도 들어가 있잖아요. 세타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저 뉴럴 네트워크를 잘 학습을 시켜가지고 실제 값인 이 Y, 이 강화학습의 이 에이전트인 Y 값과 이 Q 값의 세타를 학습시켜서 나온 이 Q 값과 얘 Y, 실제 Y와 Q가의 차이가 없어지도록, 즉 우리가 뉴럴넷에서 학습시킨 그 세타를 가지고 있는 그 Q 값이 강화학습의 결과와 똑같아지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말한 거죠? 그쵸? 지금 방금 이 전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 우변에 있는 Q 프레딕트예요. 그쵸? 요 세타 값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거를 앞에 있는 Y 서브 I는 뭐죠? 얘는 뭐죠?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 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지금 강화학습에 의해서 Q러닝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그 과정, 우리 지난번 미루찾기 예제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과 그러니까 실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을 푼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시켜야 될 저 뉴럴넷이 동일한 성능이 보이게 하면 저건 그럼 강화학습을 푸는 뉴럴넷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똑같은 말을 여러 장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식을 다시 가져왔는데 저거는 이제 근데 이제 컨셉은 이제 다 이해가 되죠. 컨셉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컨버전스가 이제 이런 여기까지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도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뉴럴넷으로 풀겠다라는 논문에 간혹 잘 제안됐던 방법입니다.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의 성질이 펑셔널 어프록시메이션하는 것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많이 나왔지만 하지만 성능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성능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이 두 가지입니다. correlation between sample이고 non-stationary target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저 두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의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correlations between samples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요거처럼 로컬리 코릴레이트 되는 이 샘플들만 가지고 학습하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에서 들어오는 뉴럴넷의 인풋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첫 번째 스테이트예요. 첫 번째 스테이트에 대한 액션이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과 아웃풋으로 들어가요.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이세돌은 이렇게 수를 뒀어 하면서 인풋과 아웃풋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온 건 뭐죠? 그 첫 번째 액션에 의한 결과값인 두 번째 스테이트가 들어오겠죠? 그럼 그때 이세돌이 했던 두 번째 수가 Y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이제 세 번째 스테이트 넘어가겠죠? 그 세 번째 스테이트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그때 이세돌이 했던 인풋이 이제 액션이 아웃풋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 지금 샘플들이 다 코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점 주변에서만 얘가 있으면 이 점점, 다음 점 이렇게만 이렇게 찾아가는 거고 얘도 여기서 시작했으면 이 옆에 거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점들만 가지고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면 전체 점을 가지고 만드는 저 파란색 선에 비교했을 때 빨간색 선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녹색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좀 성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샘플링을 할 때 우리가 랜덤하게 좀 파퓰레이션을 많이 한다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한 랜덤 디스트리뷰션에서 우리가 샘플을 해야 되지 이 코릴레이션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역 국토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2013년에 나온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플레이 아타리 위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서 말하고 있는 문제점이고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코릴레이션 있는 이 뭉탱이들 혹은 이 뭉탱이들만 찾아서 학습하지 말고 랜덤 샘플링 해라. 리플레이 버퍼라는 걸 둬서 익스피리언스 버퍼,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 버퍼라는 걸 둬서 일단 5만 개면 5만 개, 뭐 몇십 개면 몇십 개 쫙 다 모아놓은 다음에 샘플이 그 정도 딱 찼으면 그 안에서 랜덤으로 몇 개 딱 뽑아서 걔네들 가지고 저렇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버리면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플레이 버퍼를 두고 그 안에서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리그레션을 수행하면 그게 좀 더 글로벌 옵티멀에 가깝다라는 게 첫 번째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뭐냐면 넌 스테이셔너리 타겟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요것을 뉴럴넷을 학습시키는 것, 즉 이 세타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얘 오른쪽에 있는 녹색 박스와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는 학습을 해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타겟 안에 있는 세타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세타를 학습시키면 저 타겟도 변하겠죠. 그쵸? 왜냐면 얘가 이런 문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저거 Q 옵티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거 개념 설명할 때 제가 Q 스타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쵸? Q 스타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푸는 옵티멀이다 라고 말했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러면 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옵티멀 구했으면 Q 스타 그냥 쓰면 되잖아.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쵸? Q 스타라는 게 있어야 Q 햇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적은 뭐예요? Q 스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 흡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느낌인데 Q 스타를 이미 알고 있으면 솔직히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Q 스타를 모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옵티멀 값이 아직은 모르지만 그걸 향해서 내가 현재 나의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면서 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을 모르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그렇지 우리 아직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까지 다 했으면 차라리 그 값을 쓰고야 말지 왜 이런 거 하냐 그러면 다이나믹 프로그램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컴플렉시티면 이런 거니까 차라리 다이나믹 프로그램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Q 값은 옵티멀로 아직 모르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Q 프레딕트를 좀 활용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랬더니 서로 세타를 공유하니까 코릴레이션이 생겨버린 거예요. 세타를 뉴럴 트레이닝 하면서 세타를 업데이트 할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타겟 네트워크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쟤를 따라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저 타겟 네트워크를 따라가고 싶은데 걔가 지금 자꾸 변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나도 쟤가 고정돼 있어야지 딱 쟤를 맞추는데 아니 쟤가 자꾸 움직이니까 나도 계속 걔를 따라가면서 학습이 지금 막 종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넌 스테이셔널 타겟이라는 저 이름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학습하고 싶어하는 저 타겟 목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이잖아. 그게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제일 밑에 솔루션이라는 데에 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퍼레이트 네트워크. 야 너가 지금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거지. 저 녹색의 타겟 네트워크 따로 만들고 왼쪽에 오리지널 네트워크 따로 만들어서 타겟 네트워크는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한 100번 이터레이션이 돌 때마다 나온 결과를 한 번만 업데이트 해주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생한테 제가 뭐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요. 학생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 퀀텀 컴퓨팅이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 미안해 우리 연구실은 퀀텀 컴퓨팅을 안 한단다 라고 말하고 학생을 보내겠지만 학생이 만약에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퀀텀 컴퓨팅을 연구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혼자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연구실 온다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 한번 와봐 하겠죠. 걔가 매일매일 와가지고 어제 읽었던 논문, 오늘 읽었던 논문을 저랑 같이 들고 와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해요. 그럼 매일매일 와가지고 내 지식을 업데이트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이 논문 100편을 쫙 읽은 다음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한 번에 얘기를 해요. 또 시간이 지나서 100번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즉 뭐냐면 타겟 네트워크는 따로 네트워크를 만들지만 오리지널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학습이 돼서 파라미터가 트레이닝이 돼서 값이 쭉 안정화되면 한 번 업데이트 쭉 안정화되면 한 번 업데이트 이런 식으로 계속 간헐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타겟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러면 일단 주어진 시간 방어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성능을 일단은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 타겟 네트워크를 세퍼레이션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타겟 네트워크를 세퍼레이션 시킨다고 하면 얘는 얘 나름대로의 네트워크 있는 거고 얘는 얘 나름대로의 타겟 네트워크 있는 거니까 우리는 저렇게 빨간색의 Q 바로 다른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었어. 라는 거고 뭐라 하죠? periodic update. 즉 세타 값이 어느 정도 쫙 100번의 학습을 통해서 업데이트 했으면 그때 한번 세타 바로 업데이트 해주고 100번 더 했으면 더 업데이트한 걸 다시 업데이트 해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른쪽이 끊임없이 한 번 한 번 학습할 때마다 흔들리던 게 아니라 100번에 한 번씩만 업데이트 되니까 그거는 따라갈 때 별로 문제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정을 해줍니다. 이건 2015년에 나온 논문이 되겠어요. 이 둘 다 사이테이션 찾아보면 거의 한 5천, 6천 넘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어프로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다? 그 샘플링 할 때, 데이터 학습시킨 샘플링 할 때 순서대로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리플레이 버퍼에 넣고 그 중에 랜덤 샘플링해서 갖다 쓴다는 것과 두 번째는 뭐다? 어차피 Q스타라는 거 있지 않다.
큐스트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걔를 타겟 네트워크로 따로 만들고 걔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두 개 만들어서 활용한다. 이 두 개가 각각 2013년, 2015년에 논문으로 나왔고 그때부터 우리가 안정적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딥러닝을 통해서 딥러닝 뉴럴넷을 통해서 학습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각각의 논문은 다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언급한 논문은 이 위의 논문. 그 다음 밑에 있는 논문은 똑같은 사람 썼죠? 밑에 있는 논문은 네이처에 실렸는데 이 논문은 뭐죠? 타겟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고 오리지널 네트워크이 타겟 네트워크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되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 수행하는 게 밑에 논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강화학습이 안정적으로 뉴럴넷을 학습할 수 있게 됐고요.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 2015년에 나와서 이제 2015년이니까 딱 이게 안정화된 지 5년도 안 돼요. 5년도 안 되는데 벌써 사이테이션이 저게 지금 작년에 썼을 때 6천이라서 지금 아마 10,000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저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미테이션 러닝은 모방학습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모방학습이라는 게 강화학습에서 최고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강화학습은 대부분 이제 모방학습 많이 사용을 합니다. 모방학습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미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자, 그리고 모방학습이 인기가 있느냐?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 대답은 yes입니다. yes. 그래서 모방학습을 보신다면 2018년에 ICML이라는 머신러닝 쪽에서 제일 좋은 학술대에서 얘네들이 튜토리얼을 했습니다. 저 위에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그 ICML에서 튜토리얼 한 내용의 유튜브 비디오 2시간짜리를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강의 노트도 PDF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션 이름이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이었고 이제 이송유라고 칼텍의 엄청 유명하신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처음 1시간 강의하셨고요. 뒤에 있는 황래라는 이제 칼텍의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또 1시간 동안 ICML에서 튜토리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이 끝이냐? 아닙니다. 2019년도에서도 이제 똑같이 세르게이 레빈이라는 UC 버클리 교수님이자 구글 브레인에 계신 분께서 똑같이 Imitation, Prediction and Model-Based Reinforcement Learning for Autonomous Driving, 즉 자율주행용으로 이미테이션 러닝을 어떻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요즘 모든 강화학습 연구는 이 세르게이 레빈 UC 버클리 교수님이 거의 다 올킬 했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강화학습의 최신 트렌드를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의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로서의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꼭 저 세르게이 레빈 교수님의 홈페이지에 가서 논문도 한번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를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지금 여기 보이는 링크를 따라가신다면 이 강의에 대한 이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 강의에 대한 동영상이 왼쪽에 나오면서 오른쪽에는 이제 강의 교환도 보이니까 손쉽게 이제 따라 보시면서 공부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에도 계속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이제 ICML 2020은 곧 시작하죠. 거기서도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내용이 또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해 이미테이션 러닝이 강화학습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매우 큰 연구 토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강화학습이란 이미테이션 러닝이란 뭐냐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에이전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합시다.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돌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미로찾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동시에 하나의 목표를 잡기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해봅시다. 축구 게임을 하는데 11명이 축구 플레이에 있어요. 우리의 강화학습의 목적은 축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전트끼리 서로 정보 공유가 안 되면 어떨 때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죠? 축구할 때? 축구할 때는 일단 공 한번 발로 차야지 리워드가 맥시마이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리워드 맥시마이제이션이 굉장히 다들 똑같아요. 일단 공 한번 차야 리워드 올라가겠죠. 이게 똥볼이건 진짜 골에 넣는 거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끼리 통신 안 한 상태로 싱글 에이전트인 이 에이전트들 전체 쫙 뿌려놓으면 그냥 공 한번 바로 차보겠다고 초등학생들 축구하듯이 공 하나 날아가면 혜성처럼 뒤에다 따라붙을 겁니다. 얘네들끼리 전혀 정보 공유가 안 돼요.
그런데 축구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는 수비를 해야 되고, 누구는 미드필더 봐야 되고, 누구는 공격을 해야 되고, 누구는 골키퍼를 해야 되고, 이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강호학습끼리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코오퍼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럼 얘네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리워드 세팅을 나는 미드필더야, 나는 수비수야, 뭐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줘야 되고, 자율적으로. 그 상태에서 우리의 목적인 축구를 이기는 그런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만든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그쵸? 리워드 값을 도대체 어떻게 세팅해야 내가 자동적으로 수비수가 되고, 내가 자동적으로 공격수가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면, 프로게이머들을 보시면, 지금 왼쪽에 3개의 유닛에서 좀 뭔가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건 지금 에이전트가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저겁니다. 저 위에 감독이 한 명 있는 거예요. 우리 되게 안 좋은 예제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예전에 카이스트의 이훈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들었던 내용인데, 이런 예제로 설명하시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약에 만약 쇼트랙을 한다. 감독이 말하는 거죠. 3명의 쇼트랙 선수한테, 야, 너는 중국에 잡아뜨리고, 너는 일본에 잡아뜨리고, 가운데 네가 금메달 따라. 이렇게 하는 건 위에서 감독이 혼자 강화학습 기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옵티멀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금메달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애가 제일 빠르고, 예를 들어 왼쪽 애들은 중국 애들을 지금까지 잘 넘어뜨렸고, 오른쪽 애들은 일본 애들 잘 넘어뜨렸다 그러면 그렇게 세팅을 해주고, 걔네 3명한테는 이 위에 감독이 시키는 대로만 동작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우리 액션이 하나로 나가는 게 아니라 3개의 에이전트한테 부여하는 액션이 감독이 주는 거잖아요. 강화학습은 감독 혼자 돌린 거예요. 혼자 자기가 싱글 에이전트로 강화학습을 돌리고, 다만 나의 액션 스페이스는 3개로 나와서 한 명은 1번 선수, 한 명은 2번 선수, 하나는 3번 선수한테 주면,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3명이 협력을 하면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눈에 볼 때 멀티 에이전트입니다. 실제로 알고리즘은 싱글 에이전트로 돌아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에 있는 한 명이 코디네이션을 해가지고 멀티 에이전트를 돌렸다 그래서 코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7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에 ICML 튜토리얼 하셨던 이송유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이송유 교수님이 쓴 논문은 2017년 ICML에 실렸죠. 그래서 2017년 ICML 논문에 나온 코디네이티드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는 방식이 그냥 생으로 멀티 에이전트 힘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코디네이션을 해서 쓰자라는 게, 싱글 에이전트에서 액션을 만들어서 근데 모든 다양한 많은 에이전트를 위한 액션의 벡터로 만들어서 벡터로 내려보내주자라는 게 그 개념입니다. 근데 또 거기서 끝은 아니죠. 이것도 좀 약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도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시만요. 맞다. 코오퍼레이티브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이라서 이건 이제 컴넷이라고 있습니다. COMMNET. 얘네들 뭐냐면 멀티 에이전트 강화학습을 돌리는 애들끼리 파라미터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공유해서 평균을 하면서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서로의 파라미터를 공유해서 글로벌리 옵티멀한 파라미터를 좀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도 있어서 뭐 여러 가지 트라이는 많이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많이 성능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리워드 값 정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리워드 값. 도대체 어떤 리워드 값을 가져야 내가 다른 에이전트랑 협력을 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이룰 것인가. 이거는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미테이션 러닝은 저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와 같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프로게이머 3명을 잡아와요. 프로게이머 3명을 딱 갖다 놓고 얘네들을 호텔에 감금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군만두만 주면서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시키는 거죠. 그 왼쪽처럼 어떠한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어떠한 상태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 어떠한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를 다 데이터를 덤프를 떠옵니다.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스크린샷을 막 찍으면서, 야, 이런 장면에서는 3명의 에이전트가 이렇게 행동했어, 이런 장면에서는 3명의 에이전트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 데이터를 다 뽑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세돌 바둑 학습했듯이 인풋에다가는 스테이트 정보 다 밀어넣고, 아웃풋에다가는 다 그 프로게이머 3명의 액션을 3차원짜리 아웃풋으로 다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뉴럴넷이 학습이 굉장히 잘 됐다면, 지금과 굉장한 유사한 스테이트가 나온다면
그 세 명의 액션이 어떻게 되는지가 추론이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면 바로 오른쪽처럼 우리가 저렇게 코오퍼레이션에서 이게 속된 말로 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이미테이션 러닝의 기본 개념입니다. 좋은 건 뭐냐면 아까 이세돌 예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만 알고 있지 그 이세돌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 펑션을 알 필요 없어요. 솔직히 김중원과 똑같이 행동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싶다면 김중원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를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맞게 강학습을 돌릴 텐데 제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는 저도 모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명이 코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어떤 리워드 펑션을 가지고 저렇게 동작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돌릴 때 그냥 어떤 상태 정보와 그 세 명이 어떤 액션을 했다 정도만 가지고 뉴럴넷에서 학습을 시키면 비록 그 리워드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비슷한 상황에서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얘는 뭐냐면 에이전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리워드 값을 이해하고 강학습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상태만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모방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이미테이션 러닝. 그래서 모방학습, 이미테이션 러닝의 논문을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말이에요. The goal of imitation learning is to train a policy to mimic the express demonstration. 딱 이 문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 문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익스퍼트의 데몬스트레이션, 즉 전문가의 시연이에요. 프로게이머들 시연을 딱 다 트레이스를 모아서 train a policy to mimic, 즉 학습을 시키는데 팔러스를 학습시키는데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미믹하는 거, 따라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하는 거, 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즉 저 프로게이머 3명이 정말 최고의 프로게이머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리그의 하위권일 수도 있거든요. 하위권 애들을 데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제 목적은 뭐냐면 하위권처럼 행동하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데몬스트레이션의 데이터를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리워드를 몰랐대요. 자동으로 그냥 스테이트 보면 액션만 도출할 뿐이에요.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미테이션 러닝은 어떨 때 좋냐 하면 일단 강화학습 자체적으로 가지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화학습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리워드를 알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미로찾기 예제야 그냥 골에다 1 하나 박아두면 끝났지만 평소에 어떠한 강학습 문제를 정말 정교하게 풀고 싶다면 어떠한 리워드를 세팅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저기 보시면 저기 이제 얘를 이제 서커스에서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싶다 하더라도 이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동그라미 가운데로 싹 들어가게 하려면 리워드 값을 정말 세밀하고 정확하게 세팅해야 되는데 그 리워드 값을 정확하게 디자인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걸 이제 리워드 쉐이핑이라고 부르고요. 세이프티 러닝을 해서 우리 강학습으로 돌리면 옵티멀리티를 개런티 하니까 만약에 빠르게 가라 그러면 막 칼치기 하면서 달 겁니다. 저것처럼. 하지만 세이프티 우리 사람처럼 그대로 똑같이 따라한다면 사람들은 뭐 칼치기 하면서 달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찮으니까 그냥 쭉 한 차선 달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목적은 옵티멀리티가 아니라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 정보를 활용한 이미테이션 러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시초는 어디일까를 한번 따라가 볼게요. 우리 아까 이미테이션 러닝 2019년도에 발표하신 자율주행 관점을 발표하신 세르게이 레빈이라는 교수님 계시잖아요. 그 세르게이 레빈 교수님은 UC 버클리 교수님인데 UC 버클리 교수님 대단하죠. 근데 그분의 지도교사 누구냐면 우리 콜세라 같은 데에서 머신러닝 강의로 유명하신 그 앤드류 응 교수님이에요. 앤드류 응 교수님이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세르게이 레빈이 앤드류 응 교수님의 제자고 그래서 이제 버클리에서 이제 강학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앤드류 응 교수님 우리 강의는 많이 듣잖아요. 또 되게 유명하시고 이제 일반적으로도 앤드류 응 교수님이 박사 때는 뭘 했을까? 앤드류 응 교수님 박사는 버클리에서 하셨거든요. 버클리에서 박사를 할 때 뭘 하셨을까라고 보면 바로 여기서 보는 인버스 리인포스 러닝입니다. 강화학습인데 그냥 강화학습이 아니라 역강화학습이에요. 강화학습을 거꾸로 돌린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워드 값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팔러시를 선택해야 그 익스펙트 리턴이 최대가 되는 팔러시일까를 우리가 그런 팔러시를 구하는 게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옵티멀 팔러시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누누이 얘기해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강화학습이고 MDP가 동작하는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이거 전제 조건 뭐죠? 리워드를 다 알고 있어야지 동작하는 거예요. 근데 앤드류 교수님이 연구했던 건 뭐냐면 나는 리워드를 몰라. 나는 김중원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싶은데 김중원 리워드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요. 그 뭐냐면 거꾸로 가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건 뭐냐면 일단 익스퍼트의 트레젝토리를 봐요.
김중원이라는 애가 S0에 있었는데 A0라는 액션을 통해서 S1으로 갔어. 그러니까 제가 쫙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제가 움직이는 걸 딱 째려보면서 과연 저 사람은 어떠한 리워드 펑션을 저 마음속에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과를 역으로 찾아내서 그 리워드 값을 뽑아내는 거. 그게 역강화학습입니다. 즉 강화학습은 순방향이죠. 리워드를 아는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뭐죠? 저 사람이 액션 취하는 걸 보면서 거꾸로 그 안에 있는 리워드가 뭐길래 저런 액션을 하는 걸까라는 걸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화학습을 거꾸로 돌린다 해서 인버스 리인포스먼트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리워드 펑션을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고 리워드 펑션인데 뭘 설명할 수 있다? 익스퍼트의 트래젝토리를 설명할 수 있는 리워드 펑션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알면 오 이런 걸 하셨구나 라고 이거를 RCML인가에 2번 정도 이제 논문을 내신 후에 2001년인가 2년에 뭐 박사 졸업하고 그다음 버클리 교수로 가셨죠. 자, 이때 그러면 여기서 논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논문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무슨 말도 있냐면 이거는 쿼드라틱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의 옵티마이제이션을 설계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쿼드라틱 프로그램이 뭔지는 여러분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하시면 잠깐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긴 하지만 옵티멀이 개런티가 되는 컴백스예요. 옵티멀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워드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폴리노미얼 타임 내에 찾을 수 있다까지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멀티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서 얘는 그 논문에서는 멀티 에이전트를 언급하진 않고 그냥 싱글 에이전트에서 이 값을 찾을 수 있다 정도까지만 언급을 하고 이제 옵티멀 개런티 한다는까지 증명을 하고 논문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깨알같이 논문에 주석으로 뭐라 써두셨냐면 이게 쿼드라틱 프로그래밍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좀 비슷하다라는 말씀도 이제 깨알같이 남겨놓으셨죠. 자, 그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이미테이션 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제일 쉽고 제일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게 저 비헤이비어 클로닝이라는 기술입니다. 행동 복제라는 기술인데요. 저건 뭐냐면 굉장히 쉽습니다. 일단 익스퍼트의 액션은 저 빨간색들이에요. 얘를 다 모아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 약속을 하나 해야 돼요. 우리가 강화학습의 팔러스를 항상 파이라고 썼죠. 파이. 이 강화학습의 팔러스는 우리 항상 파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 파이 밑에 이게 세타가 달려있죠. 얘는 뭐냐면 파이 밑에 세타를 썼으면 지금까지 우리 세타는 뭘로 간주했죠? 세타는 뭐죠? 세타는 뉴럴 네트워크의 웨이트,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라고 지금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들을 저게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즉 뭐냐면 강화학습인데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쟤는 심층 강화학습 에이전트예요. 그냥 파이만 썼으면 동쪽 객보를 푼 에이전트고요. 팔러스고요. 저렇게 세타를 밑에 붙이면 제 뉴럴넷을 학습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께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가로를 보신다면 나는 말이야 우리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이야. 난 얘를 따라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팔러스가 있거든. 즉 S라는 상황에서 이런 내가 정책을 내놨어. 근데 그 액션이 익스퍼트 데몬스트레이션의 차이에 제곱을 해서 로스 펑션, 즉 코스트 펑션을 만들고 그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를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 자승법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따라야 될 익스퍼트의 액션을 갖다 놓고 우리가 뉴럴넷을 만들었어요. 강화학습을 위한 뉴럴넷을 만들었어. 걔를 막 학습시키면서 그 익스퍼트랑 되게 비슷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 뭘 찾아라? 세타를 찾아라. 즉 뭐다? 학습해라 이 소리입니다. 뉴럴네트워크 파라미터 찾으라는 거 학습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야, 익스퍼트의 행동을 다 가져와. 쫙 가져왔어요. 그다음 뉴럴넷을 만들었어. 자, 뉴럴넷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매칭이 되는 액션과 동일해지도록 열심히 학습해. 그게 바로 비헤비어 클로닝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이래야 될 것 같죠. 사실 제 연구실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연구실에서는 학생들한테 그 일을 뭐 시키는데 뭐 항상 잡아두고 뭐 항상 연구실에 있게 하진 않고 좀 약간 저희 연구실은 이제 자율출퇴근이라 학생들이 뭐 일을 하면 자기가 할 만큼 하고 시킨 일 열심히 하면 뭐 딱히 언제 오거나 나가거나 뭐 연구실 오거나 말거나 뭐 신경 많이 안 쓰는데 어떤 학생이 되게 공부를 엄청 잘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나오면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지만 그 거기에 대한 논문을 이제 이스카이라는 이제 AI 쪽에서 굉장히 좋은 학술대에 실었어요. AI 쪽에서 좋은 학술대에는 뉴립스 ICML이 이제 머신러닝의 붐을 타고 그리고 딥러닝의 붐을 타고 지금 세계 최고의 학술대가 됐죠. ICLR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ICLR, ICML, 뉴립스 이 세 개가 제일 좋고 이제 만약에 진짜 제너럴한 그냥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트리플 AI도 좋고 이스카이도 좋습니다. 이 두 개까지 포함해서 5개를 탑을 치는데
석사 2학기 때 그 논문을 일저자로 썼어요. 엄청 대단했죠.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중앙대 컴퓨터공학부 졸업한 학생인데 거기서 또 한 차석인가로 졸업하고 꽤 똑똑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정말 일을 빠르고 이해도 빠르고 굉장히 잘했는데 그 친구가 졸업한 다음에 저한테 한글로 된 책을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뭐냐면 텐서플로우와 유니티, ML 에이전트로 배우는 강화학습이라는 책인데 혼자 쓴 게 아니라 뭐 자기 동료 몇 명이랑 같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책을 주고 갔는데 이 친구가 강화학습, 특히 이미테이션 러닝을 자율주행에 적용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니까 굉장히 C#로 유니티로 인바로먼트 다 구성하고 이 비헤비어 클로닝까지 다 구현하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좀 어려운 책인데 강화학습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책을 썼는데 보니까 요 비헤비어 클로닝 소스 코드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책이라서 제자가 쓴 책이니까 한번 홍보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헤비어 클로닝이 요점 뭐냐면 이미테이션 러닝 중에서 제일 구현하기 쉽고 제일 따라하기 쉽다. 하지만 얘는 뭐냐면 히스토리 정보를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 상태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익스퍼트 액션과 이 에이전트 액션의 갭을 줄인 거기 때문에 미니마이즈 원 스텝 데비에이션 에러라는 점에서는 좀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 스텝 데비에이션 에러라는 게 존재해요. 뭐냐면 이게 계속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간이 지남으로써 계속 동작을 해야지 갑자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자동차 갑자기 빙판 위에서 미끄러져서 순식간에 딴 데 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좀 약간 추론하는 능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쓰기 쉬운 방법이고 제일 직관적으로 정확한 방법이에요. 말씀드렸죠? 이미테이션 러닝의 어플리케이션 첫 번째 스타크래프트입니다. 뭐 스타크래프트야 뭐 유명하죠. 미니맵을 보고 그 다음 스크린샷을 보고 그 스테이트 정보를 막 받아들여요. 그럼 그 상태에서 프로게이머들은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를 보고 그럼 걔를 가지고 x,a라는 데이터셋을 만들고 익스퍼트로부터 그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학습을 시작하는데 파이 밑에 세타가 있으니까 얘는 강화학습인데 뉴럴넷에 파라미터를 학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이 다 끝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를 또 입력해주면 거기에 맞는 어프록시메이션이 된 액션이 나오면 우리가 그 프로게이머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느낌이 이제는 감이 오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얘가 만약에 프로게이머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학교 앞에 있는 게임방에서 애들이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지금 뭐 다른 게임 많이 하지만 스타크래프트를 하고 있으면 그 대학교 게임방에 앞에 있는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대학 모든 학생들이 했던 그 게임의 액션을 모은 거기 때문에 이건 특징이 없습니다. 그쵸? 거의 정규분포로 수렴하는 액션이죠. 어떤 애들은 동일한 스크린샷과 동일한 미니맵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A라는 액션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액션을 취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액션을 취하고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건 이미 정규분포로 수렴한 액션이라 만약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면 로브 라지 넘버에 의해서 정규분포로 수렴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액션을 학습해서 취한다는 것보다 그냥 정규분포에서 그냥 찍은 게 나아요. 즉 뭐냐면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는 건 익스퍼트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데이터만 가지고 그 특징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특징 있는 행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학교 앞 PC방 같이 누구나 다 쓰는 컴퓨터에서의 액션은 이미 정규분포로 수렴한 액션이 아니라 학습하지 말고 그냥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서 찍으면 됩니다. 정규분포에서 찍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예제는 뭐냐면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도 여러분 이미테이션 러닝을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연관 검색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입니다. 자율주행이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 얘는 액션을 정의하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 자동차에서 액션은 뭐죠?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가? 핸들을 어떻게 꺾는가?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 두 번째 라인에 보시는 액션을 보시면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가 있죠? 요거 정도가 이제 액션이 될 거고요.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는 전방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센싱 정보, 그러니까 이미지 정보, 그 다음에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입력으로 넣고 출력에다가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했는지를 다 모아요. 제가 제 차를 가지고 5년, 10년을 탔으면 그 5년, 10년의 정보를 다 모으면 그걸 학습을 시키면 김중원의 운전에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를 가지고 다 딜을 만들어서 학습을 시켜버리면 새로운 상태가 들어오더라도 김중원처럼 액션을 취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가 김중원의 차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렌트카다. 렌트카는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비슷한 상황이라도 다양한 액션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정규분포에서 그냥 찍는 거랑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굳이 어렵게 학습할 필요 없죠?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정말 나만의 것, 어떤 익스퍼트의 정보 이런 것만 쓴다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이죠. 여러분 스마트폰은 이제 나만 쓰는 디바이스 아니겠습니까? 항상 이게 보안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도 많기 때문에 이제 개인 혼자만 쓰는 디바이스인데요. 이 상황 하에서
이 상황 하에서 우리 스마트폰은 만약에 우리가 보안이 패턴이 한번 누군가가 봐서 그 보안이 이제 깨진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스마트폰 시큐리티를 한번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핸드폰을 쓰는 저의 습관을 핸드폰이 알고 있어요. 김중원은 주로 유튜브를 쓴다, 카카오 쓴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 한다, 뭐 이런 정도들 그런 걸 쓰고 순서라든지 체류 시간이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그런 걸 다 알고 있으면 그 유저의 패턴을 다 알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또 제 패턴, 제 인증번호를 알고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제 패턴을 잘 학습하고 있으면 어라 이거 김중원의 패턴인데 아닌데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뒤에서 한 번 더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김중원의 패턴이라고 파악이 되면 계속 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김중원이 아닌 사람이 온 것 같다. 그 사람의 비밀번호가 뭔지 알고 온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 가능한 이미테이션 러닝의 시큐리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뭐 제가 뭐 논문을 낸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서 만들어 본 건데요. 혹시 이걸로 논문 쓰게 되시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비슷한 아이디어는 있었어요. 딥러닝으로 유저 패턴을 간단하게 스트링 매칭 정도, 그러니까 시퀀스 같은 거 확률적으로 이제 뭐랄까 probabilistic 그래프처럼 만들어가지고 쭉 진행을 하면서 이게 김중원의 패턴이다 아니다를 알아서 보안성을 높이는 연구는 이미 한 2년 전에 모비시스인가에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요즘에는 다들 알만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예제는 이제 제가 서울대 의과대학이랑 같이 하는 연구인데요. 이제 마취과에서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스테이트 정보는 뭐냐면 BIS랑 BP예요. BIS는 뭐냐면 심박수, 심장 박동수고 BP는 블러드 프레셔, 혈압입니다. 그 두 개를 보면서 우리는 마취약을 이제 수술하기 전에 투약을 하는데 PPF는 뭐냐면 프로포폴이고 RFT는 뭐냐면 레미펜타닐 이 두 가지의 마취약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내가 심박수랑 혈압을 환자의 심박수랑 혈압을 보고 저 두 개의 마취약을 쫙 주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했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만약에 유사한 심박수와 블러드 프레셔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액션을 취해주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다른 문제들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건 액션을 취하면 스테이트가 바로 바뀌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몸은 딜레이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 프로포폴이나 레미펜타닌 같은 약품을 이제 사람 몸에 주입을 하면 바로 반응이 혈압이나 심박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시간 그 약품이 몸 안에서 확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그 PKPD 모델이라고 해서 의대 안에서 쓰는 약물 독성 확산 수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을 갖다 놓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론한 다음에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강학습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래도 논문으로 나와서 이제 지금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의과대학 내에서 한번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지금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이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현재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알고리즘 연구 중에서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이미테이션 러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게일이라고 해서 겐 구조를 이미테이션 러닝에 넣어서 학습의 성능을 높이는 연구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연구고요. 제가 했던 연구도 약간 자율주행 쪽인데 그 연구는 뭐였냐면 이제 어차피 이런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이제 뉴럴넷으로 돌린다면 맨 끝에 뉴럴넷을 학습시키기 위한 그라디언 디센트 옵티마이저가 돌고 있을 텐데 그거는 패럴라이즈 하기 힘들어요. 요새 멀티코어 같은 GPU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그라디언 디센트는 편미분을 하잖아요. 편미분을 그 코어가 나눠서 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야 코어를 한 명의 코어만 편미분하고 나머지 노는 것보다 차라리 각각의 코어들끼리 랜덤 샘플링 한 다음에 어차피 겐을 붙일 거니까 디스크리에이터가 제일 좋은 샘플을 뽑아내서 반영을 하는 게 성능이 제일 좋을 거야. 뭐 이런 논문이었습니다. 이런 논문을 자율주행에 쓰는 연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미테이션 러닝은 여러분이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정도만 코드로 완벽하게 짜서 가지고 계실 수만 있으시다면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꽤 괜찮은 연구 분야라 그 심층 강화학습의 최신 트렌드로 이제 한번 개념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저희는 이제 실습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실습은 동영상 자체는 그렇게 길지 않겠지만 이제 각각 라이브로 코딩하면서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